전하, 그림은 거짓을 말하지 않사옵니다. 그 순간 한 대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천한 것을 감히! 그날 저는 역적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죄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작거리 한 구석에서 시작되었지요. 조선시대. 저는 정식 화원도 아닌 떠돌이 화공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김한수를 따라 저작거리에서 초상화를 그려주며 겨우 입에 풀칠하던 신세였지요. 어느 날 한 양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천한 화공의 딸려나! 감히 내 얼굴을 그린다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려드릴 겁니다. 그러자 양반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그려라!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양반들조차 제 솜씨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돈 몇 푼 던져주고 돌아서서 떠났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성균관 유생 박연후가 초췌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사상에 모실 영정을 그려주시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3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 말씀으로만 들었을 뿐이오.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대신 사람의 흔적을 물었습니다. 웃으실 때 눈가에 주름이 3개 생겼다 하셨지요? 손톱 밑에 늘 먹물 자국이 있었다 하셨지요? 밤새 글 읽다가 아침에 웃으시곤 했다 하셨지요? 그림이 완성되자 박연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다. 어머니께서 늘 그리워하시던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루한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궁중에서 쫓겨났다는 전직 무녀였지요. 노파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기하구나. 신기해! 제가 물었습니다. 할멈, 무슨 일이십니까? 노파가 제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머리에 귀한 것을 얹을 팔자요. 저는 어이없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멈, 제정신이십니까? 저는 천한 화공의 딸인데. 노파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눈은 틀린 적이 없소. 분명히 보이는구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튼 소리 마십시오. 저는 평생 이붓이나 잡고 살 사람입니다. 노파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박연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은인,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갚을 것 없습니다. 그저 저희 그림을 좋게 봐주시면. 박연우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제 스승님께서 초상화 그려줄 분을 찾고 계십니다. 영의정 윤대감 어르신이십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연우가 물었습니다. 내일 대감댁으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영의정 댁을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체리나, 조심해야 한다. 양반댁은 우리 같은 것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대감댁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이 단순한 의뢰가 아니라는 것을. 이튿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영의정 윤대감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 하인이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먼저 들어가셨으니 아가씨는 별채에서 기다리시오. 별채로 안내되었지만 대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대감 부인과 딸 세령이 찾아왔습니다. 대감 부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그 소문난 화공이라는 거야? 계집애가? 세령이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저런 것이 어찌 아버님의 위엄을 그려낼 수 있겠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연우가 들어왔습니다. 박연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랑채 문 앞에서 박연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채린, 조심하시오. 대감마님께서 특별한 시험을 준비하셨소. 그리고 대감마님의 얼굴을 절대로 쳐다보지 마시오.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박연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믿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시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바닥만 보이고 윤대감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윤대감이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시험을 해보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답했습니다. 예, 대감마님. 윤대감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체리나, 내 얼굴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말고 내 초상을 그려보거라.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요? 윤대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일주일을 주겠다. 그려낸다면 너를 궁중하원으로 추천하겠다. 대감 부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불가능한 일이지요. 얼굴도 못 본 것이 무슨 초상화를. 윤대감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너와 내 아비는 다시는 한양에서 그림을 그리지 못할 것이다. 목이 붙어 있는 것만 감사히 알고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후 일주일 저는 대감댁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대감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새벽 마루에 앉아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뿐사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둘째 날 서재에 몰래 들어가 대감이 읽은 책을 훑었습니다. 맹자, 이황, 강직한 분이겠구나. 셋째 날은 하인들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웃으실 때 어떠하신가요? 하인이 답했습니다.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시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화나실 때는요? 하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눈썹이 팔자로 내려가시고 눈빛이 무섭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저는 마루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대감이 마루 위를 걸을 때마다 햇살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발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청동 거울에 흐릿하게 반사된 윤곽, 광대뼈가 높고 턱선이 각지고 여섯째 날 해질녘 대감이 마루에 앉아 책을 읽을 때 비스듬한 햇살이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여왔습니다. 코가 오똑하고 이마가 넓고 어깨의 각도가 그림자로 본 윤곽, 청동 거울에 반사된 흐릿한 실루엣, 소리로 파악한 성품, 사람들의 증언으로 알아낸 버릇, 모든 조각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날 해질녘에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다 그렸습니다. 윤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인과 딸, 그리고 박연우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을 본 순간 부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대감 부인이 놀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세령은 그림을 뚫어져라 보다가 저를 다시 보았습니다. 세령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말 얼굴을 안 본 거냐? 박연우도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대감마님 그 자체십니다. 윤대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윤대감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림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는 것임을 보여주었구나.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내 재능은 이곳에 묻히기엔 아깝다. 내 너를 궁중에 추천하겠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궁중, 나 같은 것이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창문 밖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천한 것이 궁중에 절대 안 돼. 다른 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써야 해. 화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박연우가 밤늦게 찾아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체린, 조심하시오. 궁중은 그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많은 곳이오. 그때 마당 한편에서 윤대감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대감이 말했습니다. 송대감, 이제 그만 돌아가시게. 밤이 깊었네. 송대감이 물었습니다. 윤영감, 자네가 추천한다는 그 화공이 대체 누군가? 계집아이라던데? 윤대감이 답했습니다. 재능을 봐야지 신분을 보겠나. 송대감이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신분 질서가 무너지면 조정이 어지러워지네. 윤대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소. 송대감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두고 보게. 자네의 파격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영의정 윤대감과 우의정 송대감.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조정에서 대립해온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서 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위험하다. 한 달 후, 저는 궁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화원들의 시선은 칼날 같았습니다. 한 화원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계집이 무슨 붓을 잡느냐. 다른 화원이 덧붙였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궁중을. 수석화원 민화사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영의정 추천으로 들어왔다. 뒷배만 믿고 기어들어온 것이로군.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아. 실력을 시험해 주지. 왕께서 명을 내리셨다. 궁중 뜰. 임금과 7 왕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화사가 차갑게 명했습니다. 7 왕자를 한 폭에 그려라. 단, 각 왕자의 성품이 그림에서 드러나야 한다. 열흘을 주겠다. 모두 비슷한 복식, 비슷한 나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보겠사옵니다, 전하. 저는 미친 듯이 관찰했습니다. 큰 왕자는 부채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품. 둘째 왕자는 책을 읽으며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습니다. 손가락에 먹물 자국. 학문을 좋아하는 성품. 셋째 왕자는 활을 쏘았습니다. 힘줄이 드러나는 팔. 무예를 즐기는 성품. 넷째는 말. 다섯째는 가야금. 여섯째는 장난. 막내는 늘 형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9째 날 밤. 그림은 거의 완성되었지만 그런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붓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외모만 그린 거야. 성품이 느껴지지 않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자들이 몰래 모여 떡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큰 왕자가 동생들에게 떡을 하나씩 나눠주다가 막내에게만 2개를 주었습니다. 막내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하나면 돼요. 큰 왕자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가 제일 어리니 많이 먹어야지. 그 순간 6째가 장난으로 형의 떡을 낚아채자 형제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7 왕자의 진짜 모습은 저 따뜻함 속에 있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는 그림을 펼쳤습니다. 7 왕자가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웃는 장면. 하지만 각자의 손동작, 옷매무새, 표정에서 성품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왕은 그림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아들들이구나. 그저 왕자가 아니라 형제로구나. 민화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경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체린이옵니다, 전하. 왕이 선언했습니다. 좋다. 오늘부터 경은 정식 화원이다. 궁중화원 체린. 그 순간 대신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대신이 항의했습니다. 전하, 여자를 화원으로 삼다니. 다른 대신이 덧붙였습니다. 더군다나 천한 출신이옵니다. 우의정 송대감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전하, 신분의 질서는. 왕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짐은 재능을 본다. 재능은 신분도 성별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이 짐의 뜻이니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말라. 송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영감 그리고 저 계집 두고 보자. 왕은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체린, 두려워 말라. 짐이 경을 지킬 것이니. 그날 밤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화사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민화사는 밤늦게 궁을 빠져나와 송대감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민화사가 보고했습니다. 대감마님, 그 계집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송대감이 음침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네.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어. 왕의 곁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화원. 때가 오면 쓸모가 있을 게야.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붉은 피가 그림 위로 흐르고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꿈.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이상한 꿈. 설마 정식 화원이 된 지 석 달. 그 사이 박연우는 과거에 급제하여 사관이 되었습니다. 왕 곁에서 조정의 일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지요. 궁중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 궁녀가 속삭였습니다. 전하께서 요즘 자꾸 체하신다던데. 다른 궁녀가 덧붙였습니다. 어이들도 원인을 모른대요. 저도 느꼈습니다. 궁궐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명했습니다. 체린, 내일 대신들의 회의 장면을 그려라. 역사에 남길 중요한 회의이니라.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예, 전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이튿날 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박연우도 사관으로 배석해 있었습니다. 송대감이 말했습니다. 전하, 요즘 왕비마마의 친정 세력이 너무 강성하옵니다. 왕이 답했습니다. 경의 우려는 알겠으나 그것이 문제가 되겠는가? 저는 대신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려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송대감의 손이 찻잔을 짚는 순간 제 눈이 그의 손가락에 멈췄습니다. 검은 자국.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자국은 아버지가 본초학 그림을 그릴 때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독초를 만지면 손가락에 남는 자국. 손이 떨렸습니다. 붓에서 먹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거라면 송대감은 우의정,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목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림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내가 본 것을 그려야 한다. 그날 밤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회의 장면. 하지만 그림 곳곳에 암호를 숨겼습니다. 손가락 자국을 유난히 진하게. 그의 시선이 왕의 찻잔을 향하도록. 꽃병의 꽃은 독초의 형상으로. 소매 속 주머니는 희미하게. 사흘 후 왕이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송대감도 함께였습니다. 왕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허허, 과연 잘 그렸구나. 송대감이 칭찬했습니다. 후세의 길이 남을 그림이 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소녀가 감히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왕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다시 살펴보라니?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전하, 그림은 보는 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사옵니다. 송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송대감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체린, 무슨 이상한 소리를. 저는 오직 왕에게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보시옵소서. 그리고 촛대를 들어 그림 뒤에 비췄습니다. 그 순간 촛불에 비친 그림에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소녀가 감히 그림 뒷면에 또 다른 그림을 그렸사옵니다. 강한 빛이 종이를 통과할 때만 앞면과 겹쳐 보이도록. 손가락 자국이 유난히 검게 드러났고 그의 시선은 왕의 찻잔을 향했고 꽃병의 꽃은 독초의 형상을 띠었고 소매 속 주머니에는 무언가가 비쳐 보였습니다. 왕은 침묵했습니다. 그림을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왕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송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송대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전하, 이것은 조작이옵니다. 저 계집이 일부러. 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왕이 제게 물었습니다. 체린, 이 그림은 보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냐?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예, 전하. 화공은 그림의 두 겹의 진실을 담을 수 있사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두 겹의 진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빛 아래서 보이는 것과 빛 뒤에서 드러나는 것이옵니다. 왕이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손가락의 자국은 무엇인가? 저는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소녀는 그저 본대로 그렸을 뿐이옵니다. 왕이 다그쳤습니다. 본대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초를 만지면 손가락에 이런 자국이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왕이 낮게 불렀습니다. 송대감. 송대감이 다급하게 답했습니다.
전하, 왕이 명령했습니다. 경의 손을 보이시오. 송대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을 보이라 하였다. 송대감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왕이 그 손을 보았습니다. 검은 자구, 그림과 똑같았습니다. 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먹물은 물에 씻으면 지워지지. 독초 자국은 사나흘은 남는다 들었다. 왕이 명했습니다. 송대감의 집을 조사하라. 지금 즉시. 송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그림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송대감이 발악하며 외쳤습니다. 이 요술 그림을 찢어버려야 한다. 저주다. 모함이다. 그는 그림을 향해 손을 뻗으며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송대감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바로 그때 박연우가 뛰어들어 저를 받쳐주었습니다. 박연우가 외쳤습니다. 체린. 송대감은 곧 제압되었습니다. 왕이 다시 명했습니다. 당장 송대감의 집을 뒤져라. 조사 끝에 발견된 것들은 독약, 영모 문서, 왕을 제거하고 왕자를 옹립하려는 계획서, 모든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왕은 저를 불렀습니다. 왕이 숙연하게 말했습니다. 경이 아니었다면 짐은 이미 이승 사람이 아니었을 게야. 저는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그저 본 것을 그렸을 뿐이옵니다. 송대감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박연우의 곁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박연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오. 깊은 밤 왕이 저를 불렀습니다. 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체린, 경에게 특별한 부탁이 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이든 명하옵소서. 왕이 말했습니다. 경이 짐의 어진을 그려주었으면 한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진, 왕의 초상화. 조선에서 가장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왕이 덧붙였습니다. 경만이 진실을 그릴 수 있소. 경만이 짐의 진짜 모습을 그릴 수 있소. 저는 석 달 동안 왕의 어진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붓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왕의 위엄은 그렸지만 왕의 마음은 그리지 못했어. 10번을 그리고 10번을 찢었습니다. 박연우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박연우가 물었습니다. 체린, 무엇이 그리 힘드시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진은 단순히 얼굴이 아니에요. 한나라를 짊어진 사람의 무게를 그려야 해요. 박연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소.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 저는 눈을 감고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윤대감을 보지 않고 그렸던 날. 7 왕자의 형제애를 발견한 날. 역적의 손가락에서 진실을 본 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나는 늘 그렇게 그려왔어.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왕의 위엄뿐 아니라 고뇌를, 권위뿐 아니라 외로움을, 강함뿐 아니라 부드러움을. 한 달 후 어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왕이 어진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미로구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지미로구나. 왕이 선언했습니다. 체린, 경은 조선 역사상 최초로 왕의 어진을 그린 여인이 되었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왕이 덧붙였습니다. 경에게 어진화사라는 칭호를 내리겠소. 어진화사, 왕의 초상을 그리는 최고의 화원.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그리는 사람. 그날 밤 저는 홀로 달을 보며 섰습니다. 문득 그 노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머리에 귀한 것을 얹을 팔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귀한 것을 얹는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저는 귀한 것을 얹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붓끝으로 왕을 완성해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관상가의 예언은 처음부터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몰랐을 뿐 머리 위의 금관보다 붓끝으로 세우는 왕의 위엄이 더 무거웠습니다. 귀한 것을 얻는다는 것은 권력을 얻는 게 아니라 왕의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진화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박연우와 혼인했습니다. 혼인식장에는 아버지도 윤대감도 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세령. 한때 저를 천하게 여겼던 윤대감의 딸. 세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세령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체린 아니, 어진화사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당신은 신분이 아니라 재능으로 세상을 바꿨어요. 저는 세령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저를 응원해 주세요. 세령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령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윤대감이 제게 말했습니다. 체리나, 처음 너를 보았을 때부터 알았다. 너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 진실을 그리는 사람이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러 왕의 어진을 그렸고 조선 최고의 화원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노년에 저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려면 1000번을 관찰하고 10,000번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저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그려라. 그러면 그 그림은 1000년을 간다. 어느 봄날 저는 저작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어린 여자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 양반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집이 무슨 그림을 그리냐? 저는 다가가 아이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놀라울 만큼 재능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꼬마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소녀는 천한 몸이라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름을 지어주마. 오늘부터 너는 한별이다. 저는 아이에게 제 붓 하나를 건넸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붓으로 내 진실을 그려라. 신부는 재능을 가두지 못하느니라.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안 화공의 딸에서 시작해 왕의 어진을 그리는 화사가 되었습니다. 관상가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한 것을 얹은 게 아니라 귀한 것을 얹어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이에게 그 꿈을 전해줍니다. 진실을 그리는 한 그림은 영원히 살아있을 테니까요.